서울의 밤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윤서연의 작은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차가운 빗줄기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미래건설의 화려한 연회장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며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을 넘어선 인격적인 모독이자 그녀가 지켜온 모든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다. 최민호 본부장은 수많은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연이 밤을 새워 작성한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공에 뿌리며 그녀의 출신 배경과 학력을 들먹이며 조롱했고 서연은 바닥에 흩어지는 종이 조각들처럼 자신의 존엄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코트 자락을 끌며 서연은 멍하니 횡단보도 앞에 멈춰섰지만 그녀의 시선은 신호등의 붉은 불빛이 아닌 허무한 어둠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빗방울을 뚫고 그녀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고 있었지만 서연의 감각은 이미 마비되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거친 배기음과 함께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려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억센 팔이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며 도로 밖으로 거칠게 몸을 날렸다. 날카로운 경적 소리와 타이어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음이 뒤섞이며 죽음의 그림자가 간발의 차이로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진흙탕이 된 인도 위로 뒹군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동안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헬멧을 쓴 남자는 서연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충격을 최소화하려 한 듯 보였다. 배달용 우비를 입은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헬멧을 거칠게 벗어던졌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한지성이라는 이름의 남자로 겉보기에는 평범한 배달원처럼 보였지만 그의 몸놀림과 위기 대처 능력은 일반인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지성은 흙투성이가 된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거친 말투로 앞을 제대로 보고 다니라며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 이면에는 타인에 대한 걱정과 안도감이 미묘하게 섞여 있었다. 서연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고 그런 그녀를 바라보던 지성은 혀를 차며 근처에 있는 허름한 포장마차를 턱끝으로 가리켰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두 사람은 붉은 천막이 쳐진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고 따뜻한 수증기와 구수한 어묵 국물 냄새가 그들을 맞이하며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다. 지성은 익숙한 듯 우동 2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했고 서연은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멍한 표정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늘 하루 겪은 수모와 죽을 뻔한 위기가 뒤섞여 현실 감각을 잃은 상태였고 눈앞의 남자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만이 유일하게 명확한 현실로 다가왔다. 뜨거운 우동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긴장이 풀린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낯선 남자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리고 건축에 대한 열정이 돈과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짓밟혔는지를 털어놓으며 최민호 본부장의 이름을 저주하듯 내뱉었다. 지성은 묵묵히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는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미래건설과 최민호라는 이름은 그가 최근 은밀하게 조사하고 있던 비리 리스트의 핵심 인물들과 일치했다. 그는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며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서연의 눈동자 속에 담긴 억울함과 분노가 거짓이 아님을 간파해냈다. 한지성은 사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인 대한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였으나 경영승계 수업의 일환이자 그룹 내부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는 중이었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이 찾고 있던 내부 고발자의 잠재력을 지닌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가 묘사하는 불법 자재 사용과 설계 변경 강요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이는 대한그룹의 하청업체인 미래건설이 모기업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저질러온 만행의 일부였다. 지성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연을 응시하며 그녀가 겪은 부당함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눈빛을 보냈다. 서연이 술기운에 못 이겨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자 지성은 입고 있던 낡은 점퍼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마쳤다. 그는 포장마차 주인에게 잠시 그녀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왔는데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었다. 지성은 골목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주머니에서 암호화된 보안폰을 꺼내 들었고 지금까지의 배달원 말투와는 전혀 다른 냉철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청년의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지배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지성은 수화기 너머의 비서실장에게 내일 아침 미래건설 본사 앞으로 롤스로이스 팬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며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전면적인 감사를 시작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낡은 오토바이 헬멧을 쓰레기통 옆에 내려놓으며 이제 배달원 한지성의 역할은 끝났고 대한그룹의 후계자로서 전면에 나설 시간이 되었음을 스스로에게 선언했다. 그는 포장마차 안에서 잠든 서연을 향해 마지막 시선을 던지며 내일 아침 그녀가 마주하게 될 놀라운 반전과 그로 인해 시작될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감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전조처럼 고요하면서도 위압적이었고 서울의 밤은 그렇게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연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미래건설 본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평소와 다른 살벌한 정적과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들이었다. 어젯밤의 숙취로 인해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그녀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자신의 책상이 있는 사무실로 향하려 했으나 로비 중앙을 가로막고 선 최민호 본부장의 거만한 모습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최민호는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인사팀 직원들이 미리 준비된 해고 통지서를 들고 도열해 있어 마치 공개 처형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로비를 오가는 수많은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최민호는 서연이 가까이 다가오자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다가왔는데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오만함과 잔인함이 뚝뚝 묻어났다. 그는 전 직원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서연의 근태와 업무 능력을 비하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파렴치한 배신자로 몰아세웠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며 그의 모욕적인 언사를 견뎌냈지만 억울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최민호는 서연의 침묵을 패배로 받아들이고 더욱 기세등등하여 그녀에게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쳤으며 만약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경비원들을 시켜 끌어내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때 회전도어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로비 밖에서 웅장하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유리벽 너머로 거대한 검은 물체가 미끄러지듯 정문 앞에 멈춰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대한민국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최고급 세단이었는데 칠흑같이 검은 차체는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보닛 위에 솟아있는 환희의 여신상은 그 차가 범상치 않은 주인의 소유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최민호와 서연에게서 순식간에 밖으로 쏠렸고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최민호 역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그의 눈은 탐욕과 의아함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최민호는 즉시 자신의 넥타이를 고쳐매며 얼굴에 비굴한 미소를 띄웠는데 그는 분명 모기업인 대한그룹의 고위 임원이 예고도 없이 방문했다고 착각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서연을 거칠게 밀치며 길을 터주라고 소리쳤고 직원들에게 빨리 도열하여 귀빈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닥달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백발의 노신사가 차에서 내렸는데 그의 절도 있는 동작과 품위 있는 태도는 그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집사임을 짐작하게 했다. 노신사는 최민호가 달려와 허리를 굽히며 아부하는 것을 눈길조차 주지 않고 무시한 채 곧장 서연이 서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로비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최민호는 당황하여 굳어버린 채 허공에 뻗은 손을 거두지 못하고 멍하니 노신사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노신사는 흙탕물이 튀고 구겨진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윤서연 앞에 멈춰 서서 하얀 장갑을 낀 손을 가슴에 얹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했다. 그 모습은 마치 여왕을 아련하는 신하의 예우와도 같아서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턱이 빠질 만큼 경악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너무나 놀라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노신사의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미소가 그녀를 붙잡았고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주인님께서 윤서연님을 모셔오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말했다. 최민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리며 다가와 지금 업무 시간에 내 직원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는 거냐며 노신사의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노신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최민호를 일별했는데 그 눈빛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백이 담겨 있어 최민호를 주춤하게 만들었다. 노신사는 나직하지만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귀사의 하찮은 업무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비키라고 일갈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마치 상위 포식자가 하위 포식자에게 내리는 명령처럼 들렸고 최민호는 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노신사의 안내를 받아 롤스로이스의 뒷좌석에 올랐고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부드럽게 문이 닫히며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 안은 최고급 가죽 냄새와 은은한 라벤더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바닥에는 양털 매트가 깔려 있어 신발을 신고 밟기조차 미안할 정도였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미래건설의 로비와 멍하니 서 있는 최민호 그리고 경악한 표정의 동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서연은 여전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운전석의 노신사에게 누구시며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지만 그는 백미러를 통해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낼 뿐 구체적인 대답은 피했다. 차는 복잡한 도심을 빠져나와 강남의 가장 비싼 구역으로 진입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로 바뀌고 있었다. 서연은 어젯밤 포장마차에서 만난 배달원 남자가 떠올랐지만 설마 그와 이 상황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아는 한지성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3,000원짜리 우동을 먹는 가난한 청년이었지. 이런 최고급 세단을 보낼 수 있는 재력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젯밤 그가 보여주었던 확신에 찬 눈빛과 내일은 다른 해가 뜰 것이라는 말이 묘하게 겹쳐지며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의 지하 주차장이었는데 이곳은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하여 일반인들은 출입조차 불가능한 곳이었다. 노신사는 정중하게 차문을 열어주고 서연을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에는 층수 대신 펜트하우스라는 글자만이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초고속으로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유리벽 너머로 작아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띵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평생 잡지에서나 보았던 화려함 그 자체였다. 넓은 거실은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바닥과 벽면은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차가우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곳곳에 배치된 예술 작품들과 모던한 가구들은 주인의 안목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주었지만 묘하게도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적막함이 감돌고 있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자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누군가가 커피잔 2개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편안한 회색 니트의 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털어 말린 듯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서연은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는데 그는 바로 어젯밤 빗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배달원 한지성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한지성은 어제의 꼬질꼬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귀티가 흐르는 얼굴과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했고 마치 오래된 친구를 집에 초대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정체가 뭐냐고 물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지성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한지성은 서연의 혼란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배달원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모든 것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서연이 겪고 있는 부당한 상황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밀어주며 화면을 켜보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미래건설의 이중장부와 최민호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된 파일이 떠 있었다. 서연은 화면 속의 엄청난 정보들에 경악하며 눈을 크게 떴고 이것을 어떻게 구했냐는 눈빛으로 지성을 바라보았다. 지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단순히 서연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썩어빠진 관행을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그를 후광처럼 감싸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과 손을 잡고 최민호와 미래건설을 무너뜨릴 완벽한 설계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은 건축가인 서연에게 건물 설계가 아닌 복수의 설계를 의뢰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지성의 단호한 태도에서 묘한 신뢰감을 느꼈고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을 시작해야 할 기로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노신사가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회장님께서 보내신 긴급 전갈이 도착했다고 보고했다. 지성의 눈매가 순간 날카로워졌고 방금 전까지의 부드러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며 차가운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에게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서재로 들어갔는데 닫히는 문틈 사이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 빗속에서 들었던 그 명령조의 말투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절대적이었다.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거실에 홀로 남겨진 채 자신이 발을 들인 이 세계가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의 심장 부임을 깨닫고 마른 침을 삼켰다. 한지성이 서재에서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방금 전의 냉철함과는 달리 한결 여유롭고 부드러워져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읽을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 소파에 다시 앉으며 자신이 단순히 배달 일을 즐기는 특이한 취향을 가진 개인 투자자라고 소개했는데 이는 절반의 진실이자 절반의 거짓이었다. 그는 자신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며 가능성 있는 기업이나 인재를 발굴해 투자하는 프리랜서라고 설명했고 이번에는
서연이라는 사람 자체와 그녀가 가진 건축가로서의 잠재력에 투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서연은 그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펜트하우스의 압도적인 위용과 지성이 보여준 능력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지성은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계약서를 서연 쪽으로 밀며 이것이 단순한 고용 계약이 아니라 미래 건설과 최민호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적 제휴임을 분명히 했다. 그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서울 외곽에 지어질 대규모 문화 복합 단지의 설계였는데 표면적으로는 공익을 위한 시설이었지만 실상은 미래 건설이 탐욕스럽게 달려들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미끼였다. 지성은 서연에게 이 프로젝트의 메인 건축가가 되어달라고 요청했고 그녀가 설계할 도면 곳곳에 미래 건설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치명적인 함정들을 숨겨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건축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부실 시공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그동안 난림공사로 이득을 취해온 그들의 관행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고 그 안에 적힌 파격적인 대우와 프로젝트의 규모에 압도되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이런 거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지만 어젯밤 빗속에서 느꼈던 지성의 따뜻한 체온과 그가 보여준 확신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는 최민호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싶은 열망이 그녀를 강하게 추동하고 있었다. 서연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지성을 바라보며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적어 넣었고 이로써 두 사람은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비밀스러운 공범이자 파트너가 되었다. 한편 미래건설 본사 임원실에서는 최민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값비싼 도자기 화분을 벽에 집어 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윤서연을 보란듯이 데려간 롤스로이스의 주인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차량 번호 조회 결과는 1급 보안 사항으로 분류되어 접근조차 할 수 없었고 해당 차량이 소속된 법인이나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어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최민호는 자신의 정보력이 통하지 않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그것을 무시하려 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윤서연의 인사기록 카드를 거칠게 낚아채며 만약 정체불명의 남자를 건드릴 수 없다면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여 서연을 제 발로 기어오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최민호는 비서에게 당장 윤서연의 가족 사항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그녀의 홀어머니가 구도심 재개발구역 끝자락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고 즉시 평소 자신의 뒤를 봐주던 용역 깡패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라도 서연을 압박하라는 비인간적인 명령을 내렸다. 그는 서연이 가족의 안위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자신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빌 것이라고 확신했다. 펜트하우스에서 지성과 함께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던 서연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으로 변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고 낯선 남자들의 험악한 욕설이 섞여 있어 상황이 심각함을 직감하게 했다.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가게에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공포에 떨고 있었고 서연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지성에게 급한 일이 생겨 가봐야 한다고 소리치며 허둥지둥 가방을 챙겼지만 손이 너무 떨려 가방 지퍼조차 제대로 닫지 못하고 있었다. 지성은 서연의 팔을 잡아 진정시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최민호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어머니의 가게를 부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성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변하며 차가운 살기를 띄었는데 그는 이것이 최민호가 즐겨 쓰는 전형적인 양아치 수법임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는 서연에게 혼자 가면 위험하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자신이 직접 운전해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서연은 거절할 겨를도 없이 그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지성은 이번에는 눈에 띄는 롤스로이스 대신 검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선택했고 핸들을 잡은 그의 손등에는 힘줄이 붉어져 나와 그가 억누르고 있는 분노의 크기를 짐작하게 했다. 차가 도심을 가로질러 낡은 상가들이 밀집한 골목길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깨진 유리 조각과 뒤집어진 반찬 통들이 길바닥에 널려 있었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서너시 가게 안에서 집기를 부수며 늙은 어머니를 위협하고 있었다. 서연은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쳐나가 어머니를 감싸 안으며 그만두라고 소리쳤지만 깡패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그녀에게까지 손찌검을 하려 들었다. 바로 그때 운전석에서 내린 지성이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며 깡패 우두머리에 손목을 낚아챘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지성은 평소에 깔끔하고 젠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훈련받은 특수 요원처럼 절도 있고 파괴적인 동작으로 깡패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그는 불필요한 동작 없이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거나 관절을 꺾어 무력화시켰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나 빠르고 정교해서 지켜보는 사람들조차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깡패들은 쪽수만 믿고 달려들었지만 지성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불과 몇 분 만에 상황은 완전히 종료되었다. 바닥에 뒹구는 깡패들을 내려다보는 지성의 차가운 눈빛은 그가 단순히 돈만 많은 투자자가 아니라 어둠의 세계에서도 통할 만한 실력을 갖춘 위험한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지성은 거친 숨을 고르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는 놀란 서연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는 자신이 늦게 도착해서 이런 험한 꼴을 보시게 했다며 자책했고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의자에 앉혔다. 서연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지성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위압감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자신과 가족을 지켜준 적이 없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마치 비현실적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지성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뒷수습을 지시했고 곧이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깡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이제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고 그 따뜻한 손길에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그에게 기댔다. 지성은 서연의 등을 토닥이며 나직한 목소리로 이제부터 당신의 가족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명예와 힘을 건 맹세였고 서연은 그 순간 지성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도 좋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가게 정리가 대충 마무리되고 서연의 어머니가 안정을 되찾자 지성은 서연을 가게 밖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어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최민호가 이렇게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초조해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제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성은 서연에게 당분간 어머니와 함께 자신이 마련해둔 안전 가옥으로 거처를 옮길 것을 제안했고 서연은 더 이상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님을 인정하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폐허가 된 가게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결속을 다졌고 이 사건은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그들의 관계를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애로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편 병원으로 실려간 부하들에게서 작전 실패 보고를 받은 최민호는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고 사무실 집기를 모조리 부수며 광분했다. 그는 보고를 통해 현장에 나타난 남자가 어젯밤 롤스로이스를 타고 나타난 늙은 집사가 아니라 젊고 건장한 남자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게다가 그 남자가 전문적인 격투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민호는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단순한 재력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이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 더욱 악랄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다짐하며 어둠 속에서 이를 갈았다. 지성은 서연과 그녀의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다시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일로 인해 자신의 정체가 최민호에게 조금 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 최민호를 더욱 깊은 함정으로 유인할 계획을 구상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미래건설에 대한 자금 압박을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은 마치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전쟁을 예고하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지성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안전 가옥에서 윤서연은 한지성이 마련해준 최신형 워크스테이션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모니터 속의 도면이 아닌 멍하니 켜져 있는 뉴스 속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그녀가 몇 달 전 밤을 새워가며 설계했던 미래건설의 상업지구 연결 다리가 처참하게 붕괴되어 있는 모습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고 붉은 자막은 인명피해와 부실공사 의혹을 자극적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설계상의 치명적인 결함에 있다는 전문가의 섣부른 인터뷰를 인용하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당시 설계를 담당했던 책임 건축가에게 돌리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피와 땀이 어린 작품이 흉물스러운 잔해가 되어버린 광경을 보며 심장이 못칠 듯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곧이어 화면이 바뀌고 현장에 마련된 임시 기자회견장에 검은 정장을 입은 최민호 본부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등장하여 수많은 마이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짐짓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이번 사고는 회사의 관리 소홀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퇴사한 특정 직원의 악의적인 설계 변경과 무책임한 태도에 있다고 주장하며 교묘하게 서연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는 미리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가짜 설계 도면과 이메일 기록들을 증거라며 흔들어 보였고 언론은 팩트 체크도 없이 그의 말을 받아 적으며 서연을 돈 때문에 양심을 판 파렴치한 건축가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화면 하단에는 이미 서연의 신상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떠돌고 있었고 인터넷 여론은 그녀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분노의 댓글로 들끓고 있었다. 서연은 억울함과 분노로 인해 전신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거대 기업과 언론이 합작하여 조여오는 압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는 자신이 설계할 때 안전 계수를 기준치보다 2배나 높게 설정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떤 진실도 거짓말처럼 들릴 것이 뻔했다. 최민호는 단순히 그녀를 해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감옥에 보내버림으로써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는 꼬리 자르기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었다. 절망감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키려던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안전 가옥의 현관문이 열리고 한지성이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바깥의 소란과는 대조적으로 너무나도 차분했다. 지성은 들어오자마자 서연이 보고 있던 뉴스 채널을 꺼버리고는
손에 들고 온 따뜻한 차 한 잔을 그녀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금 방송에서 떠드는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자신의 눈을 보고 대답하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성은 서연에게 당신이 정말로 설계를 잘못해서 저 다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구조 계산은 완벽했다고 목이 메어 소리쳤다. 지성은 그 대답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서연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들을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지성은 거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와 고해상도 현장 사진들을 펼쳐놓으며 이제부터 감정적인 대응은 접어두고 철저하게 기술적이고 논리적인 반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사고 발생 직후 자신의 사설 정보망을 가동하여 경찰 통제선이 쳐지기 전이 현장 사진과 파편 샘플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확보해둔 상태였다. 지성은 서연에게 전문가의 눈으로 이 잔해들을 분석하여 최민호가 숨기려 하는 진실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무죄를 증명하는 과정이자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이기도 했다. 서연은 지성의 침착한 리드에 힘입어 점차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고 눈물을 닦고 펜을 들어 사진 속의 철근 배열과 콘크리트 단면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의 표정은 절망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다시 끓어오르는 분노로 변해갔는데 그녀는 붕괴된 단면에서 설계 도면에는 명시되지 않은 저급 자재들이 사용된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하중을 견뎌야 할 핵심 구조물에 규격 미달의 철근이 사용되었고 콘크리트 배합 비율 또한 원가 절감을 위해 조작된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는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이익을 남기려 한 명백한 살인행위나 다름없었고 최민호는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서연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다. 서연이 찾아낸 증거들을 확인한 지성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 정도면 최민호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성은 이 정도의 정황 증거만으로는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대기업의 법무팀을 상대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결정적인 물증, 즉 최민호가 직접 자재 바꿔치기를 지시한 장부나 녹취록 혹은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성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고 은밀한 지시를 내렸고 곧이어 서연에게 지금 당장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며 외투를 챙기라고 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어둠이 깔린 도로를 질주하여 도심 외곽의 허름한 모텔촌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미래건설의 하청업체 현장 소장이 숨어 지내고 있는 은신처였다. 차 안에서 지성은 서연에게 지금 만나러 가는 사람은 사고 현장의 책임자였지만 최민호의 지시를 거부하다가 해고당하고 입막음 협박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지성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 서연은 그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으며 얼마나 거대한 힘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지성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단순히 자신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판을 주도하고 있는 설계자임을 깨달았다.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자 지성은 주위를 경계하며 서연을 데리고 낡은 계단을 올라가 가장 구석진 방의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몰골의 중년 남성이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맞이했는데 그는 서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으며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현장 소장은 최민호의 강압에 못 이겨 불량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사고가 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서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덜덜 떨고 있는 그를 보며
연민을 느꼈고 그를 일으켜 세우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지성은 옆에서 냉정한 어조로 당신이 침묵한다고 해서 최민호가 당신을 살려둘 것 같냐며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줄 테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설득 겸 압박을 가했다. 현장 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지성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최민호가 직접 서명한 자재 변경 지시서와 비자금 조성을 위해 공사비를 빼돌린 이중 장부 파일, 그리고 통화 녹취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최민호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는 핵폭탄급 증거였고 지성은 USB를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현장 소장에게 곧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줄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한 뒤 서연과 함께 방을 나섰는데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가 묻어났다. 다시 안전 가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반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녀는 조수석에서 지성을 바라보며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오늘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지성은 운전에 집중하던 시선을 잠시 돌려 서연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당신이 결백하고 강한 사람이기에 내가 도울 수 있었던 것이라고 공을 돌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안전 가옥에 도착한 지성은 서연에게 내일 저녁에 열릴 미래건설의 대규모 입찰 수주 연회에 참석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최민호는 그 자리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 하겠지만 그곳은 그의 장례식장이 될 것이라고 지성은 예고했다. 그는 서연에게 최고급 드레스와 액세서리가 준비될 것이니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 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은 두려움 대신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내일 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벌어질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성은 서연이 방으로 들어간 후 홀로 거실에 남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내일 작전의 최종 단계를 지시했다. 그는 최민호가 자신의 오만함으로 인해 자멸하는 꼴을 전 세계가 지켜보게 만들 생각이었고 그 과정에서 서연이 겪었던 고통을 배로 갚아줄 계획이었다. 내일 밤 연회장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며 그 중심에는 배달원 한지성이 아닌 대한그룹의 후계자 한지성이 서 있을 것이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지성의 눈빛은 차가운 복수의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고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미래건설의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정재계 인사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에서는 가식적인 웃음과 탐욕스러운 속삭임들이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뒤섞이고 있었다. 최민호 본부장은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최고급 턱시도를 입고 연단 중앙에 서서 오만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하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는 며칠 전에 불미스러운 사고를 돈과 권력으로 완벽하게 무마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쟁사들의 길을 꺾고 업계에서의 위상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자신을 괴롭히던 부실 공사 의혹을 서연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워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아부를 떠는 임원들이 둘러서서 그의 탁월한 리더십을 찬양하고 있었고 최민호는 그 달콤한 거짓말들에 취해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회장의 웅장한 문이 열리고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윤서연이 등장하자
소란스러웠던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언론에 의해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힌 상태였기에 모두가 그녀가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아예 숨어버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고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피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붉은색이었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피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전사의 투지를 상징하는 듯했고 그녀의 곧은 허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좌중을 압도하는 기묘한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다. 서연은 쏟아지는 비난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천천히 연단 쪽으로 걸어갔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고요한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지며 최민호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최민호는 서연이 도망치지 않고 제 발로 찾아온 것에 대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고 그녀를 향해 공개적인 모욕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하객들에게 저 여자가 바로 신성한 건설 현장을 망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이라고 소개하며 뻔뻔하게도 사죄를 하러 온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장내에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고 일부 하객들은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연단 바로 아래까지 걸어와 최민호를 싸늘하게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도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오늘은 사죄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훔쳐간 내 설계도와 당신이 저지른 죄악을 돌려주러 온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최민호는 그녀의 당돌함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경호원들을 부르려 했지만 그 순간 행사의 사회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귀빈의 등장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내보냈다. 사회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대한그룹의 회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셨다고 외쳤고 그 말에 장내는 경악과 환호로 뒤덮였다. 미래건설은 대한그룹의 하청업체에 불과했기에 그룹 총수가 직접 이런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고 최민호는 이것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증거라고 착각하며 환희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는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연단 아래로 내려가 귀빈을 맞이할 준비를 했으며 하객들 또한 최고의 권력자를 보기 위해 입구 쪽으로 몰려들며 길을 터주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고 거대한 양쪽 문이 활짝 열리자 수십 명의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는데 그 실루엣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졌다. 스포트라이트가 입구에 선 남자를 비추는 순간 최민호의 얼굴에 서려있던 환희는 순식간에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졌고 그의 입에서는 헛바람 소리만이 새어나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블랙 슈트를 입고 차가운 무표정으로 걸어오는 그 남자는 바로 며칠 전 자신의 사무실 로비에서 봤던 건방진 놈이자 빗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그 배달원 한지성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나 헐렁한 니트 차림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제왕의 품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며칠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장내의 사람들은 그 젊고 잘생긴 남자가 그 유명한 은둔형 경영자 한지성 회장이라는 사실에 숨을 죽였고 그가 뿜어내는 아우라에 눌려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한지성은 굳어버린 최민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곧장 서연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고 그녀 앞에 멈춰서서 정중하게 팔을 내밀어 에스코트를 요청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그의 팔에 얹으며 그를 올려다보았고 지성은 그녀에게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이제 고개를 들고 저들의 파멸을 지켜보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수백 명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나란히 연단 위로 올라갔는데 그 모습은 마치 킹과 퀸이 자신의 왕좌로 복귀하는 듯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지성은 연단 중앙의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둘러보며 침묵을 깼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하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오늘 미래 건설의 새로운 비전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선언했다. 지성의 손짓에 따라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고 화려했던 조감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며칠 전 서연과 지성이 확보했던 충격적인 증거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최민호가 불법 자재 사용을 지시하는 육성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고 이중 장부의 내역과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된 부실 시공의 증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장내는 비명과 탄식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세기의 폭로 현장을 담아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최민호는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난동을 부렸지만 이미 시스템 제어권은 지성의 해킹팀에게 넘어간 상태였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성은 마이크를 잡고 냉정한 어조로 미래 건설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파기할 것이며 모기업 차원에서 강도 높은 감사와 고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그는 옆에 서 있는 윤서연을 가리키며 그녀야말로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끝까지 저항했던 진정한 내부 고발자이자 실력 있는 건축가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에서 존경으로 바뀌어 서연을 향했고 최민호는 한순간에 성공한 사업가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대중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자신을 지켜주는 지성의 든든한 등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궁지에 몰린 최민호는 이성을 잃고 연단 위로 뛰어올라 지성의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지성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바닥에 엎어진 최민호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고도 무사할 것 같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지성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너는 내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지성은 무릎을 굽혀 최민호의 귀에 대고 너의 오만함이 너를 파멸로 이끌었음을 기억하라고 나직하게 경고했고 그 말은 최민호의 뼈에 사무치는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최민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고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권력의 비정한 몰락을 목격하며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지성은 동요하지 않고 서연의 손을 잡고 연단 뒤편으로 빠져나왔고 두 사람은 비상구 계단을 통해 조용한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고 발 아래로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 그 풍경은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서연은 지성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고 지성은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며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며 최민호가 마지막 발악을 할 수도 있으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의 품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게 느껴졌다. 한편 뒷문으로 내동댕이 쳐진 최민호는 옷이 찢어지고 헝클어진 채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장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 모든 것을 망친 한지성과 윤서연에게 끔찍한 복수를 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품 안에서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신의 어둠의 세력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놈들을 죽여버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이미 이성을 상실한 짐승과도 같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더라도 두 사람을 길동무로 삼겠다는 파괴적인 충동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옥상에서 내려온 지성과 서연은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으로 향했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지성은 서연을 보호하며 능숙하게 기자들을 따돌리고 차에 올랐지만 차창 밖으로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평소와 다른 경로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고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수상한 검은 승합차들을 확인했다. 지성의 손은 자연스럽게 서연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사냥터에 들어선 포식자의 그것처럼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다. 차가 어두운 강변북로로 진입하자 뒤따라오던 승합차들이 속도를 높이며 위협적으로 접근해 오기 시작했고 지성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최민호의 마지막 바라김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에게 안전벨트를 꽉 매라고 소리치며 운전기사에게 속력을 최대로 높이라고 명령했고 고요했던 밤거리는 순식간에 치열한 추격전의 무대로 돌변했다.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리무진 안에서 서연은 공포에 질려 지성을 바라보았지만 지성은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안심시키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호팀에게 비상, 호출을 보냈다.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이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했고 지성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변북로를 질주하던 검은색 리무진은 굉음을 내며 추격해오는 승합차들의 거친 충돌에 휘청거리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위기에 처했고 운전기사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어 중심을 잡으려 애썼다. 타이어가 타는 매캐한 냄새와 스파크가 튀는 소음이 밤 공기를 갈랐고 지성은 본능적으로 서연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몸을 방패막이로 삼아 다가올 충격에 대비했다. 승합차 한 대가 리무진의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자 육중한 차체는 통제력을 잃고 도로 위를 몇 바퀴 회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뚫고 강변의 둔치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엄청난 굉음이 귓가를 때렸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들이 흉기처럼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덮쳤다. 자욱한 연기와 먼지 속에서 희미한 의식을 되찾은 한지성은 이마에서 흐르는 뜨거운 피를 느끼며 눈을 떴지만 시야는 뿌옇게 흐려져 제대로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찌그러진 차문이 억지로 뜯겨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거친 숨소리를 내뱉는 괴한들이 차 안으로 손을 뻗어 정신을 잃은 윤서연을 짐짝처럼 끌어내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지성은 찢어질 듯한 통증을 무시하고 손을 뻗어 그들을 저지하려 했으나 뇌진탕으로 인해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괴한 중 한 명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어깨를 강타당해 다시 바닥으로 쓰러졌다. 서연의 비명 소리가 멀어지며 차 엔진 소리와 함께 사라져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던 지성의 눈동자에는 핏발선 분노와 함께 지옥 같은 살기가 피어올랐다. 차가운 밤바람이 깨진 창틈으로 들어와 지성의 정신을 깨웠고 그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기어나와 피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다행히 파손되지 않은 위성 전화기를 꺼내 단축 번호를 눌렀는데 그의 손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혹했다. 지성은 비서실장에게 즉시 최정예 보안팀인 섀도우 팀을 전원 소집하여 자신의 위치로 이동시키라고 명령했고 최민호의 도주 경로를 위성으로 추적하여 실시간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더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사적으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으며 이제부터는 피해는 피로 갚아주는 무자비한 응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인천항 외곽에 버려진 컨테이너 야적장은 을씨년스러운 바닷바람과 썩은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으로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되어 범죄의 온상으로 방치된 지역이었다. 최민호는 부하들을 시켜 납치해 온 서연을 낡은 창고 한가운데 의자에 묶어 놓았는데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광기에 사로잡혀 초점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불안한 듯 창고 안을 서성거리며 한지성이 제 아무리 재벌이라 해도 사랑하는 여자의 목숨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최민호는 서연의 뺨을 어루만지며 네가 선택한 남자가 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제국을 포기하는 꼴을 똑똑히 지켜보라며 비열하게 웃었지만 서연은 공포에 질린 와중에도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창고 밖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경계를 서고 있던 최민호의 부하들을 소리 없이 제압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유령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한지성은 방탄조끼 위에 검은색 전술 재킷을 걸치고 한 손에는 특수 제작된 3단봉을 든 채 선두에 서서 야적장의 미로 같은 컨테이너 사이를 뚫고 지나갔다. 그는 감정의 동요를 완전히 지운 채 오직 목표물만을 응시하는 살인 기계와도 같았고 그의 뒤를 따르는 보안 요원들은 그가 내뿜는 서늘한 기백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다. 지성은 무전기로 진입 신호를 보내며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저항하는 자들은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어도 좋다는 허가를 내렸다.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폭음과 함께 날아가고 연막탄이 터지며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당황한 최민호의 부하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지성이 연기를 뚫고 안으로 돌진했다. 그는 눈앞을 가로막는 거구의 사내를 가볍게 피하며 무릎 관절을 가격해 쓰러뜨렸고 곧이어 달려드는 두 명의 상대를 유려한 회전 발차기로 동시에 제압했다. 지성의 무술 실력은 실전 격투기와 특수부대 훈련으로 다져진 살상 무기 그 자체였기에 어설픈 깡패들은 그의 옷자락조차 스치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바닥에 나뒹굴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고통에 찬 비명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지만 지성의 시선은 오직 창고 중앙에 묶여있는 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부하들이 순식간에 전멸하는 광경을 목격한 최민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서연의 뒤로 숨어 그녀의 목에 날카로운 칼을 겨누며 멈추라고 악을 썼다. 그는 지성에게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여자의 목을 그어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칼을 쥐고 있는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성은 피 묻은 3단봉을 바닥에 던지고 두 손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침착한 목소리로 최민호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척하며 그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지성은 네가 원하는 것은 돈과 도주로가 아니냐며 헬기를 준비해 줄 테니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면서 아주 미세하게 발끝을 움직여 거리를 좁혀나갔다. 최민호가 헬기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솔깃하여 시선이 흔들리는 찰나 지성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 조각을 발로 차 최민호의 안면을 향해 날려보냈다. 최민호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움찔하는 사이 지성은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들어 최민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손목이 뒤틀린 최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자 지성은 그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올라타 무자비한 주먹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그동안 서연을 괴롭히고 자신의 사람들을 다치게 한 대가를 철저하게 받아내는 처절한 응징의 시간이었다. 피떡이 된 최민호가 의식을 잃고 늘어지자 지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멈추고 서둘러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서연은 풀려나자마자 지성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지성은 떨고 있는 그녀의 등을 감싸 안으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의 피 묻은 손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두 사람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았음을 확인했다. 창고 밖에서는 뒤늦게 도착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부서진 창고 안을 비추며 긴박했던 밤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경찰 특공대가 창고 안으로 진입하여 바닥에 널브러진 깡패들과 의식을 잃은 최민호를 체포하는 동안 지성은 서연의 눈을 가려 그녀가 참혹한 현장을 보지 못하게 배려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서장은 지성을 알아보고 당황하여
격려를 했지만 지성은 그에게 눈짓으로 조용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며 서연을 부축해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이미 지성의 비서실장이 대기시킨 구급차와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고 지성은 서연을 들것에 눕히며 끝까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아래에서 지성은 피로 얼룩진 자신의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서연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언론은 미래건설 최민호 본부장의 납치 미수 및 살인교사 혐의 체포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재벌 3세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했다. 뉴스는 그가 저지른 부실 공사와 횡령 그리고 청부 폭력의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고 보도했고 미래건설은 주가 폭락과 함께 사실상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반면 한지성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구현한 영웅적인 경영자로 묘사되었지만 그는 언론 인터뷰를 전면 거부하고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병원에 입원한 서연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세간의 떠들썩한 관심과는 무관하게 병실 안은 평화롭고 고요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 치유받고 있었다. 병원 침대에 기대 앉은 서연은 붕대를 감은 지성의 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물었다. 지성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며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당신을 지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대답했다. 그의 고백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온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어 서연의 가슴을 울렸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며 지난밤의 악몽을 씻어내 주었고 그들은 이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최민호의 구속 수사가 확정되고 미래건설은 대한그룹의 관리 체제 하에 들어가면서 전면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지성은 서연에게 무너진 다리를 추모하고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기념 공원 설계를 제안했고 서연은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서 당당하게 펜을 들었고 지성은 그런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악몽 같은 사건은 두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다. 혹독했던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서울의 거리에 연분홍빛 벚꽃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지만 계절의 변화보다 더 극적인 것은 대한민국 재계에 불어닥친 개혁의 바람이었다. 최민호의 구속과 함께 미래건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 대한그룹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투명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패 임원들이 옷을 벗어야 했다. 법원은 최민호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돈과 권력으로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한지성 회장의 과감한 결단력과 윤서연 건축가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을 집중 조명하며 그들을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치켜 세우고 있었다. 윤서연은 예전의 사고 현장이었던 강변 둔치에 새롭게 조성된 시민문화공원의 준공식 현장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가슴에는 총괄 건축가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찰이 자랑스럽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이 공원은 화려한 거칠애보다는 시민들의 안전과 휴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간으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서연은 수많은 시민들과 취재진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확신에 차 있었고 연설이 끝나자 현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다. 군중들의 가장 뒤편에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편안한 재킷 차림을 한 한지성이 팔짱을 낀 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인 초청을 받았지만 서연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는 것을 택했다. 지성은 지난 몇 달간 그룹 전체의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하청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서연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서연의 모습에서 처음 빗속에서 만났을 때 보았던 그 불굴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보았음을 확신했다. 준공식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무렵 서연은 인파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을 내려와 그에게로 달려갔다. 지성은 달려오는 서연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며 그녀의 머리 위에 떨어진 벚꽃잎을 떼어주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을 느꼈다. 주변의 시선이나 카메라 셔터 소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성은 서연의 손을 잡고 오늘은 회장도 아니고 건축가도 아닌 그저 평범한 연인으로 돌아가 우리만의 축하 파티를 하자고 속삭였다. 해가 저물고 도심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자 지성과 서연이 향한 곳은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그들이 처음 만났던 강남 뒷골목의 허름한 포장마차였다. 붉은색 천막안은 여전히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소음과 구수한 우동 국물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무뚝뚝한 주인 아주머니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무심하게 주문을 받았다. 지성은 익숙한 솜씨로 플라스틱 의자를 닦아 서연에게 권했고 넥타이를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소주병을 흔들어 뚜껑을 땄다.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재벌 회장이 이런 곳에서 3,000원짜리 안주를 놓고 앉아있는 모습이 이질적일 법도 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어떤 모습보다 가장 한지성다운 모습으로 비쳤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그릇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지난 몇 달간 겪었던 폭풍 같은 시간들을 회상하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혔다. 서연은 지성에게 만약 그날 밤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당신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물었다. 지성은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며 아마도 자신은 평생 화려한 유리성 안에 갇혀 진짜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모른 채 살아갔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서연을 만난 덕분에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깨달았고 무엇이 진짜 소중한 가치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며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술기운이 적당히 오르자 지성은 품 안에서 작고 소박한 벨벳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심플한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자신은 가진 것이 돈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당신 앞에서는 그 모든 배경을 떼고 오직 한지성이라는 남자로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 반지가 우리가 함께 지켜낸 정의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며 서연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서연은 예상치 못한 프로포즈에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을 그에게 내밀었다. 지성은 서연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투박한 손등에 입을 맞추었고 포장마차 안의 웅성거림은 마치 두 사람을 위한 축가처럼 들려왔다. 서연은 반지를 바라보며 이 작고 둥근 원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무겁게 느껴졌는데 그것은 그 안에 담긴 지성의 진심과 희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지성의 손을 맞잡으며 당신이 힘들 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고 당신이 길을 잃을 때 나침반이 되어주겠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좁은 테이블 위에서 손을 맞잡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포장마차를 나온 두 사람은 밤 공기를 마시며 한적한 골목길을 나란히 걷기 시작했는데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길게 늘어뜨렸다. 멀리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고 지성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옛 생각에 잠긴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배달통을 메고 거리를 누비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그 시절에 헝그리 정신과 서연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절박함을 간직하고 살겠다고 다짐했다. 서연은 그런 지성의 팔을 꼭 끌어안으며 당신은 롤스로이스를 탔을 때보다 오토바이를 탔을 때가 더 섹시했다고 농담을 던지며 까르르 웃었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 산책로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를 내려다보았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촛불처럼 느껴졌다. 지성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 아래 수많은 불빛들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고 서연은 언제든지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연인으로서 거친 세상의 파도에 맞서 함께 항해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입맞춤은 그 어떤 영화의 엔딩보다 더 로맨틱하고 긴 여운을 남겼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곳곳에 어둠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한지성과 윤서연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과 올바른 길을 가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몸소 체험했다. 그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을 마주하겠지만 그때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빗속의 그날처럼 꿋꿋하게 헤쳐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롤스로이스를 탄 왕자와 오토바이를 탄 기사가 공존하는 이 남자는 이제 자신의 여왕과 함께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갈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었다.